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킨슨병을 진단을 받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아주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을 제가 정리해 가지고 묶어서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알 수도 있고요. 또 시청해 보면서 또 몰랐던 것도 새로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시청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파킨슨병 진단 이후에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그 네 가지 범주로 다 제가 나눠봤는데, 첫째는 진단 및 예후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십니다. 병의 본질과 미래에 대한 그 근본적인 질문들이죠. 그 다음에 운동성 증상보다도 또 비운동성 증상에 대해서 또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운동성 증상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아도 비운동성 증상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삶의 그 질을 많이 떨어뜨려서 그 비운동성 증상에 많은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비운동성 증상에 아주 집중적으로 해서 설명을 좀 중점적으로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치료 및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약물 같은 것에 또 이제 관심이 많고요. 또 일상생활, 운동하고 또 영양 섭취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이런 실질적인 질문들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장래, 미래의 희망, 이 파킨슨병의 진행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약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또 이제 완치가 될 수 있나 하는 그 신약에 대한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을 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로다가 진단 및 예후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 진단 직후 또는 이제 병에 대해 그 인지하기 시작할 때 이제 가장 많이 그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완치가 가능한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완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계속 받아도 파킨슨 병의 진행은 계속되어 가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과거보다 많은 것을 이제 알아냈고 또 많은 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뭐 10년, 20년 정도 가면 완치보다는 우리가 평균 수명을 85로 봤을 때 만약에 60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으면 죽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그 병의 진행을 늦추면서 또 관리해주는 그런 그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완치하고 예를 들면 병의 진행을 아주 천천히 늦춰준다면은 사망 시까지 그렇게까지 살게끔 치료로 관리를 한다면은 제 생각 같은 경우는 그것이 거의 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또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예, 많이 연구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완치보다는 지금은 그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 병의 진행을 또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제가 영상들을 많이 이것저것 많이 올렸는데 운동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는 운동만이 그 병의 그 특히 파킨슨병만이 아니고 다른 그 퇴행성 뇌질환들에 있어서 운동이 아주 좋은 효과들을 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형 왜 내가 이 병에 걸렸는가? 그래서 어떤 요인 때문에 내가 이 병에 걸렸지? 그래서 이제 이 과거 자신의 그 환경을 되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디서 일을 했고 어떻게 생활을 했고 또 이것이 유전적 요인인지 아니면 이제 환경적 요인인지 환경적 요인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사무실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또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노출되는 여러 가지 그 화학약품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서 궁금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병의 그 진행 단계 만약에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난 다음엔 앞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한테 닥치지 뭐 5년 후에는 어떻지 10년 후에는 어떻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자신의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게 많이 궁금해 하시고요. 앞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지 요것도 제가 파킨슨 병의 진행 과정에 대한 그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은 많은 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비중을 많이 두려고 하는 그 비운동성 증상에 대한 질문들, 사실은 운동성 증상보다도요, 이 비운동성 증상이 아주 가장 그 고통스러운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진행에 됨에 따라서 이 비운동성 증상은 더 심해지고요. 그래서 많은 그 환자분들이 그 커뮤니티 안에서 아주 가장 빈번하게 논의가 되고 또 이제 환자들이 가장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이제 떨림이나 경직 같은 이런 대표적인 운동 증상보다도 요 비운동 증상을 사실은 더 많이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운동 증상은 제가 오늘 빼고 비운동 증상을 집어넣고 여기에 이제 소화기 문제라든지 수면 장애, 정신과적 문제, 자율신경계 문제, 그 다음에 인지기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5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이제 짚어가면서 좀 더 깊고 자세하게 강의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한번 소화기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그 소화기 문제는 변비가 가장 흔하죠. 한 환자의 한 80% 이상이 그 변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변비는 그 파킨슨병이 그 진단 이전에도 한 수십 년, 10년이나 20년 전부터 파킨슨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변비를 과거 어렸을 때부터도 청소년 시기에도 변비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변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변비 때문에 많이 이제 고생들을 하시는데 이 변비는 이제 치료를 뭐 약물 치료도 있고 또 비약물 치료도 하는데 이제 첫째로 처음으로 하는 건 이제 비약물 치료를 기본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수분 섭취를 많이 권장하고요. 그래서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의식적으로 드시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냥 물을 드시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도파민을 이제 레보도파를 드시고 하면 그 신장에서 그 소금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또 그 도파민에 의한 그 이제 염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어떻게 혈압이 낮춰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율신경의 그 부조화로도 또 저혈압이 있기 때문에 파킨슨병을 가지신 분들은 좀 음식을 짭짤하게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드실 때 물을 그냥 드시기가 힘드실 때는 일단 소금을 조금 드시고 나서 물을 드시면 물이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또 물만 그냥 많이 드시면 그 삼투압의 그 변화로 뇌에 또 부종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소금을 좀 드시고 물을 드시길 이제 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이섬유. 식이섬유가 변비에 좋다는 것은 좋은데 또 식이섬유가 또 장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그 소장에서 부패가 돼서 또 이게 시보가 됩니다. 그래서 또 식이섬유도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를 들어보시고 자기한테 잘 맞는다고 하면 소장에 어떤 문제가 없다고 하면 드셔도 되지만 식이섬유를 많이 들고 시보 증상이 나타나면 먹지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를 먹으려고 하면 그 물에 녹는 그 수용성 식이섬유를 드세요. 뭐 차전자피라든지 귀리라든지 뭐 과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섭취를 하고요. 불용성 섬유질은 그 만약에 이제 무리 없이 과다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그 변비를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이 변비에는 좋습니다. 특히 걷기라든지 자전거, 특히 자전거보다도 걷기가 변비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그 또 장의 그 연동 운동을 그 촉진합니다. 그 파킨슨병을 가지신 분들이 그 변비는 기능성 변비이기 때문에 연동 운동이 좀 천천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물들이 장에 오래 머무는 건데 이렇게 걷기 운동 많이 하시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바이오틱, 그 유산균을 캡슐에 넣어서 드시는 분이 있는데 또 그 캡슐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보통 캡슐을 2개 정도 이렇게 드시는 건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캡슐이 넘어가다 목에 걸린다든지 그게 또 위에 가서도 잘 녹지를 않아요. 그리고 파킨슨병 가지신 분들이 위에서 음식물이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또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고 거기다가 이제 그 위산이 우리 인간은 아주 높죠. 그 호랑이나 사자보다도 그 위산의 그 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산으로 인해 가지고 프로바이오틱이라고 해서 그 캡슐 안에 있는 그 유산균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바이오틱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그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크게 프로바이오틱을 권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약물 치료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이제 약물 치료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안전한 그 약제를 선택하는 거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주치의 선생님들이 잘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약물적 기본 치료를 트라이를 하시고 잘 안 된다고 하면은 가서 이제 약물 치료의 그 도움을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뭐 많이 하는 건 1차 선택으로는 그 선생님들이 삼투성을 이용한 그 하제를 많이 써요.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든지 이런 제제가 가장 안전하고 또 효과적으로 장기 사용해도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많이 권장을 하고요. 뭐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듀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지만 이제 락틀로스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요게도 그 가스가 찰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안 되면 2차적으로 또 자극성 하제를 씁니다. 그래서 비데코디나 센나 등 이런 것들은 자극제인데 이런 거는 간헐적 아니면 단기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그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칼라프라이드라고 했고 처방약인데 요거는 이제 그 세로토닌 작용제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세로토닌 작용제인데 그 심한 그 만성 병비에 효과적으로 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런 약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그 음식물이 배출되는 게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위무력증이라고 하는데 파킨슨병 환자분들을 많이 괴롭히고요. 또 많이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레보도파는 위가 아닌 그 소장에서 흡수가 돼야 돼요. 소장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위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내가 약을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늦게 나타납니다. 또 이제 위에서 음식이 많이 머무는 그런 환자분들은 또 소장에 박테리아가 과잉봉식하는 시보 증상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시보를 갖게 되면 그 안에서 레보도파가 분해가 돼 버립니다. 박테리아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또 증상이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그 처리하냐면 식당 조절을 한다든지 소량 자주 먹는다든지 뭐 5번에서 6번. 그다음에 이제 지방도 드셔야 되는데 또 너무 그 저지방은 저는 또 너무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도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장에서 지방산 또 유산균들이 그 지방산을 먹이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저지방은 안 되고 지방을 좀 어느 정도 드는데 기름 같은 것들이 많은 것은 오히려 또 소화를 늦추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또 지방 섭취는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섬유질이 너무 많으면 또 위에서 있는 시간이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섬유질이 꼭 변비를 위해서는 좋지만은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또 위에서 음식이 오래 머물고 그 다음에 또 소장에서 머물게 되면 또 소장에서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 차에 따라서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보통 식사를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은 원래 이제 레보도파 이 파킨슨병 약은 공복에 먹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레보도파는 음식하고 그 상호관계가 특히 단백질하고 그 상호 그 경쟁 관계가 있어서 그 흡수가 되는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공복에 드시는 거를 많이 이제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이 있어요. 그 위장 연동 운동이 느려졌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위장 간 운동 촉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페리돈 같은 그런 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은요 뇌 혈관 장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 혈관 장벽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못해 이제 뇌의 그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지 않으면서 위장 간 운동만 촉진하고 오심을 억제하는 아주 좋은 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병 뭐 이런 일은 별로 없지만은 파킨슨병 환자가 가장 그 절대 주의를 해야 될 약 중에 메토클로로프라마이드라는 약이 있어요. 이것은 뇌를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을 해서 파킨슨 증상을 아주 급격히 악화시켜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 주치의가 아닌데 이제 어디 가셔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내과를 갔는데 뭐 하다가 뭐 이제 이런 약을 처방을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뇌과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 파킨슨 병을 가지고 있고 또 레보도파를 복용을 한다든지 파킨슨 약을 먹고 있다고 꼭 그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심하고 구토 이것도 이제 많이 하죠. 오심하고 구토는 이제 그 말초에서 이 레보도파가 이제 도파민으로 변화가 되죠. 그러면 이게 뇌 위로 올라가서 오심 중추를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심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나온 것들 카비도파가 있죠. 그래서 카비도파가 있으면 그런 이제 그 말초 우리 몸에서 레보도파가 도파로 되는 것을 예방을 해서 그런 것을 좀 예방해서 오심이 좀 적게 되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돈페리논 같은 거 위 배출 지연과 마찬가지로 오심 구토에도 이것이 아주 좋은 약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그 음식이 많이 머물러서도 돈페리논을 먹지만 이것이 또 오심하고 구토에도 1차적으로 아주 많이 사용되는 안전한 약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는 어떤 식으로 약 복용 초기에 그 오심이 심하면요 공복에 드시라고 그랬는데 그 약이 이제 훑어서 이제 오심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꼭 공복이 아니더라도 뭘 드시고 뭐 이제 크래커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함께 드시고 약을 복용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심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 거를 먹고 예를 들면 뭐 비타민 같은 것도 많이 드시잖아요. 비타민도 이제 공복에 들면 그 위가 부딪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비타민은 원래 저는 그 식사 도중에 드시라고 많이 하는데 그래도 어떤 분들은 공복에 드시다가 그러면 꼭 식사 중간에 드시라고 해요. 식사 후에도 말고 식사를 하는 중간에 비타민 같은 거 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도 오심이 심하면은 꼭 좀 뭐 좀 먹고 약을 드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병이 많이 진행이 되면요, 이 연화곤란이 생겨요. 그 침도 잘 삼키지 못해서 침을 흘린다든지, 이거는 뭐 초기 환자분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병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연화곤란으로 생기는 가장 무서운 것은 흡인성 폐렴이죠. 음식이 이제 기도로 넘어가서 폐렴이 생기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인성 폐렴으로 또 많이 사망도 합니다. 환자분들이.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약물보다는 그 재활과 관리가 아주 중점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 언어 치료를 하는 그 연화 재활 치료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가 자주 들린다든지 아니면 그 삼키기가 어려운 이런 증상들이 좀 심해지면 그 연화 검사를 받아보셔야 돼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식이 조절 같은 걸 할 수 있죠. 음식을 부드럽게 만든다든지 좀 양을 작게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실 때의 그 자세, 턱을 당기고 이제 하는 그 자세를 유지하고 식사를 하신다든지. 그 다음은 뭐 식후
30분간 앉아 있다든지 이런 그 또 자세를 이용해서 그 연하곤란을 좀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인데요. 요거는 제가 좀 길게 좀 강의를 할 거예요. 요것이 말입니다. 우리 그 도파민을 먹으면 이 15가 있으신 분들은 그 레보도파가 그 소장에서 박테리아에 의해서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아주 그 최근에 알려진 문제들인데 그 장 안에 그 장균이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뭐 엔텔로코커스 페칼리스 이렇게 페칼리스 뭐 발음도 어려운데 이것이 그 레보도파를 그 소장에서 도파민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카비도파가 있는데 그래도 도파민으로 변화시키냐 이렇게 보는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세균들은 그 티록신 탈탄산 효소라는 효소를 다량 분비합니다. 이 세균들이 이 자체가. 그래서 파킨슨 환자분들이 레보도파를 복용하면 이 약이 소장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 15를 가진 환자분들은 소장에 있는 그 장균이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해가지고 그 세균에서 나온 그 티로신 탈탄산 효소가 레보도파를 도파민으로 조기에 변화시켜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도파민이 됐죠. 그 도파민을 변화시키면 또 다른 연관된 세균이 이것을 M티라민으로 최종 산화물로 변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된 거를 M티라민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칼비도파를 그 시네마 같은 거 먹으면 그 안에 칼비도파가 있잖아요. 칼비도파가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칼비도파 안에 그 탈탄산 효소 억제제, 말초신경 탈탄산 억제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몸에서는 작용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 박테리아 효소에는 그 작용이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소장에서 레보도파가 전부 다 변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레보도파의 그 생체 이용률이 아주 급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약물이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소량이 이제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운동 병동성이 아주 급격한 악화가 올 수 있고, 또 약을 먹어도 한참 뒤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얼만큼 그 박테리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아예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을 드시는데 이유 없이 그 약효의 그 변동이 심해진다든지, 보통 이제 약을 드시면 레보도파를 드면 언제쯤이 어떤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대충 알고 있는데 너무 일찍부터 약을 먹었는데 이유 없이 뭐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레보도파를 먹어서 박테리아에 의해서 그 탈탄산 그 효소에 의해서 그 도파민을 되면 그 소장에서 도파민을 된 것은 흡수가 되더라도 그것은 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레보도파만 그 뇌혈관 장벽을 통과를 해요. 도파민은 그 혈관 내 장벽을 통과를 못합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우리 그 뇌에 있는 그 중추신경 구토를 하게 하는 그것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자극을 해서 효과는 없는데 어떻게 오심하고 구토의 그 증상이 나타나요. 그 위장관 그 구토 종추를 그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 없이 그리고 또 많이 지연이 되고 약효과가, 그 다음에 아주 구토라든지 오심이 심해진다면 이것을 의사 선생님한테 그 주치의한테 얘기를 하면 아마도 이제 그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 락틀로스 호기 검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불어서 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것을 해서 그런 그 세균이 많나 적나 그걸 알고, 약도 이제 만약에 그래서 이제 15가 있어서 소장에 박테리아가 너무 많이 증식을 하게 되면 그 리팍시민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것은 항생제인데 장에만 작용을 해요. 그 흡수가 안 되고,
그래서 아주 그 안전하게 장에 있는 그 유해균만 다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유해균뿐만이 아니고 좋은 균도 다 싹 죽여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약을 복용하고 나면 좀 그 도파민의 그 레보도파에 대한 그 반응성이 아주 극적으로 개선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면장애, 렘 수면 행동장애라든지 잠꼬대 이제 과격한 멈춰 이런 또 질문, 불면증, 뭐 주간 졸림증, 하지불안 증후군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궁금한 것들이 많고 또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파킨슨병 수면 장애 이건 아주 좀 복합적인 병태의 생리인데요. 주로 이제 그 신경 변성 때문에 그 도파민을 분비하는 그 흑질에 있는 도파민성 그 신경세포가 이제 자꾸 죽죠. 그래서 죽어서 다 죽게 되면 그 오프 타임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고 그렇게 되면 약을 복용하고 수면을 하다가 그 오프 타임 때문에 이제 방해가 돼서 이렇게 깬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도파민성이 아닌 비도파민성에 의한 것은 그 수면과 각성을 주기를 그 컨트롤하는 그 뇌간에 있는 핵심 핵들이 있어요. 거기가 그 알파 시누클린에 의해서 이제 침범이 당하면 여기에는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 아세톨린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핍이 돼서 그 수면 그 주기를 조절하는 구조 자체를 붕괴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렘 수면 그 행동 장애가 올 수가 있고요. 그 렘 수면 행동 장애들은 그냥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는 약물에 의한 것들, 예를 들면 이제 도파민 어거니스트 같은 걸 복용을 하시면요, 또 낮에 아주 또 잠을 많이 자는 그 주간 과다 졸림증이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갑작스러운 그 수면 발작이 또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도파민 어거니스트가. 그다음에 이제 레보도파는 뭐 그냥 시간이 처음에는 안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웨어링 오프 그 약효가 이제 좀 낮아져서 자다가 그 이제 운동 증상이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운동 증상이 나타나서 또 잠을 설치게 되죠.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율신경계의 저하로 인해서 발전하는 그 수면의 분절, 딱딱 끊긴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야간의 소변, 야간유가 심해지죠. 그래서 자꾸 깨으시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불안감, 뭐 통증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벤조다이지핀이라든지 그 졸피딘 같은 그 약을 수면을 그 돕는 유도하는데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런 약들을 드시고 나서 다리가 힘이 없어서 넘어지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 억제가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한테는 이런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거의 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 다른 것들도 있어요. 이중 오렉신 수용체 기량제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 각성을 유지하는 그 신경 펩티딘 오렉신의 수용체를 차단합니다. 우리 뇌에서 그 우리 몸이 각성을 유지하는 계속 각성이 되니까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요 수용체를 차단을 해요. 그래서 뇌를 그 인위적으로 다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신호를 끄고 수면을 유도하는 그런. 그래서 임상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그 렘 수면도 크게 왜곡하지 않고 이 약은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도 그 잔여 효과가 적다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렘 수면 행동 장애 같은 거 이제 표준 치료는 요거는 이제 렘 수면 행동 장애들은 보통 파킨슨병 환자의 30에서 50%에서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어떤 뭐 내용, 소리도 내고 주먹질도 하고 발길질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옆에 주무시는 분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표준 치료는 이게 멜라토닌, 많이 하시는 멜라토닌 고용량으로 6에서 한 12mg 정도, 아니면 클로나제팜이라든지 저용량. 그래서 이제 주로 1차, 2차 치료에 많이 써서 이런 그 렘 수면 행동 장애를 치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간 과다 졸림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모다핀이라는 그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약을 이용해서 또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토파민성 각성제, 그러니까 솔리암페놀이라든지 아니면 피톨리산트 이런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주간 과다 졸림증도 치료가 되니까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야간 파킨슨병 조절을 통한 이제 근본적인 그 접근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 그 전문가들은요, 그 수면 장애를 독립적인 질환이 아닌 그 밤에 증상이 조절되지 않은 파킨슨병의 그 결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에 그 레보도파의 농도가 떨어지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웨어링 오프가 되죠. 그러면서 환자의 경직, 통증이라든지 배뇨장애, 침대에서 뒤척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문제점은. 그래서 이제 초기 환자들한테는 이런 문제가 없고, 도파민을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드신 분들한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면 장애가 과거에는 독립적인 질환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수면제를 처방을 했는데, 요게 보니까 이게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그 파킨슨병에서 오는 것이라고 이제 그것을 알게 됐어요.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파킨슨병을 그 어떤 그 복용하는 약을 조절을 함으로 인해 해서 그 수면을 좀 더 잘 되게끔 유도시키는 방법. 그래서 나온 것들이 24시간. 왜 그러냐면 약을 먹고 또 그 오프 타임이 있으니까, 그럼 오프 타임을 없애면 계속 잠을 자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이 나온 것이 이제 펌프.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그랬죠. 24시간 펌프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도파민을 이제 주입하는 거. 요것을 하게 되면은 잠을 많이 깊이 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약을 몇 시간마다 먹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그 강박적으로 다가온다고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약을 2번 먹는 것도 어떤 때는 까먹을 수가 있는데, 약을 뭐 5번까지 먹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약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약만 먹다가 하루가 다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24시간 그 피하루다가 펌프를 하니까 수면에도 좋고, 그 다음에 다른 그 투병 생활이 삶의 질이 많이 개선이 되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 야간요 같은 것도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이제 알아두시면 좋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정신과적 문제, 우울증이라든지 불안감, 무기력감, 주로 이제 환자의 절반 이상이 경험하게 되고요. 약물로 인해 또 오는 충동 조절 장애라든지 환각, 망상 이런 것에 대한 그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의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파킨슨병 그 자체의 그 병리학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 약물 때문에 나오는 그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정신과적인 문제가 또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지만, 그나마 그래도 항정신성 약물들이 어느 정도 많이 먹히고 있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하면 또 이제 그 정신과 분야 쪽으로 리퍼럴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의 핵심은 이제 도파민의 균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부족하면 이제 운동 증상이 악화되고, 그 다음에 우울증, 무기력증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파민이 과다하면 이제 약물로 인해서 환각이나 망상, 충동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위줄타기와 같은 그런 접근성이 필요하죠.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또 이제 컴플레인도 많이 하시고요, 환자분들은.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불안 장애 같은 거는 이런 것들은 이제 가장 흔한 그 정신과적인 문제입니다. 그 단순히 병에 대한 반응성 그 우울증이 아니고, 그 뇌의 그 세로토닌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 시스템이 파킨슨병에 의해 함께 망가져서 발생하는 그 생물학적 우울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냐면,
비도파민성 항우울제가 있는데 잘 듣습니다. 아주 많이 쓰는 SSRI, 그 다음에 SNRI. 그래서 이제 SSRI는 선택적 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고, SNRI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예요. 그래서 SSRI를 많이 사용을 하죠. SSRI는요, 원래는 우울증 약이 아니고 tuberculosis, 결핵약으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약을 줬더니 결핵 환자들이 복용 후에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좀 긍정적으로 되고 그런 것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을 복용하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몸에 그 세로토닌 양이 좀 늘어났구나. 그래서 우울증은 세로토닌의 그 불균형에 의해서 오는 병인가 보다 하고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울증 환자들한테 이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요즘은 큰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요. 이 SSRI는 만약에 이제 우울증이 있어서 처방을 받고 복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이 잘 들어요. 그래서 증상이 없어졌어요. 증상이 없어져 가지고 5, 6개월 지나면 또 다시 우울증 증세가 와요. 그래서 두 번째 약을 복용을 하면 약이 잘 듣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과거에는 우울증이 생기면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자살을 한다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 우울증이 자살이 우울증 때문에 생기는 거냐, 아니면 그 자살이 항우울제 약, 그러니까는 SSRI,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복용해서 생기는 거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약을 복용을 했더니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 16세의 그 아이가 있었는데 미식축구를 합니다. 미식축구를 하는데 운동을 하다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뼈가 부서지고 목뼈가 부서지고 그랬고 고통이 심해서, 이제 고통이 심하면은 꼭 진통제만 처방하는 것이 아니고 항우울증 약도, 디프레스 약도 이제 처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육 머슬 릴렉선트도 처방을 하고요. 근데 SSRI를 처방을 하고 3개월을 복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것을 끊었는데 아이가 굉장히 심한 그 우울증을 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모들은 만약에 SSRI, 이 항우울증 약을 복용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자살을 하지도 않았고 우울증도 겪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오하이주인가 어디에서 그 좀 연세가 드신 분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어요. 이분도 손녀딸서부터 딸, 그 다음에 와이프, 사이까지 모두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극적으로다가 사이가 살아났는데 그 사이가 나중에 그 약 회사로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해가지고 어떤 그 결과가 없이 그냥 후지부지 끝났는데, 거기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약을 복용을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우울증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지. 그래서 요즘은 많이 의심을 해요. 이 약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의심을 하는데, 그래도 이 약을 복용을 하고 우울증이 그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약을 아직까지도 계속 시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치료는 이제 도파민 그 아고니스트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레보도파를 먹어서 생기는 것도 있고 하니까는 그냥 도파민 그 아고니스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프라미팩솔이라는 그 일부 그 도파민 아고니스트가 있는데 이 자체로도 항우울증 효과가 아주 좋다는 것이 입증이 돼서 이것도 함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약물적 치료도 합니다. 꼭 약을 복용할 필요도 없이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은 보통 우울증이 없더라도 좀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분들은 우울증이라고 진단은 받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그 감정 기복이 심하신 분들도
운동을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걷기 운동이라든지 실내 자전 꾸준히 하면은 이런 것들이 치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운동을 통해서 오는 그 효과가 그 약물 이상으로 그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운동을 또 다들 열심히 하시니까 이런 것들은 그나마 운동으로 좀 커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환각, 헐루시네이션이 그다음에 들리전, 망상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도파민 양분이 과다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리전, 망상 같은 거, 방에 누가 있다든지, 뭐 벌레가 기어다닌다든지, 뭐 시각적 환각, 뭐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다든지 그 약을 먹고 그래서 이제 그 약물을 다시 검토를 하고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의논을 해가면서 약을 조정을 하셔야지 자기 마음대로 그 환자분 마음대로 약을 막 조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환자분들 스스로 막 약을 조정하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하고 조절을 하시고 또 주치의 선생님 또 차트에 기록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항콜린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민타딘은 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파민 어거니스트. 그래서 이제 제일 나중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레보도파 양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심각한 게 운동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니까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치료를 한다는 것만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신 또 표적 치료제도 나왔습니다. 표신 그 피어마이퍼 반셀이라는 책도 나와서 환각하고 또 망상 치료에 하는 그런 약들이 나와서 좋은 그 결과를 내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충동 조절 장애 이런 것도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도파민 그 아고니스트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충동 조절 장애. 그래서 이제 병적인 도박이라든지 강박적인 쇼핑, 성욕 과다, 폭식증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도파민 어거니스트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감량을 한다든지 중단을 해서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기력증, 무기력증이 그 가장 그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우울증하고는 좀 다릅니다. 무기력증은 감정 표현이 그 좀 무뎌지고요. 어떤 일에도 의욕이나 동기가 생기지 않는 그 어떻게 보면 감정의 그 공백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엠프티한 거, 빈 공간처럼. 그래서 도파민이 동기를 부여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동기가 너무 많으니까 어렸을 때 보면은 동기가 너무 많아서 그 산만하다가 주의가 산만하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또 산만한 게 아세틸콜린이 좀 문제가 있어서 산만한 애들도 있고 또 그 스트레이트 호르몬이 낮아도 또 산만한 애들도 있고 그 산만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산만한데 또 도파민이 많으면 산만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아이 그 도파민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큰 자극적인 것하고 잘 만나 떨어지면 아주 굉장히 그 추진력 있게 몰두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해요. 산만해서. 근데 얘는 게임을 하면요. 3시간, 4시간을 합니다. 걔는 공부가 그 아이를 기쁘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아이가 커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되면 정말 잘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무기력증은 도파민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도파민이 계속 발생하는 세포가 파괴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두엽으로 가는 기능까지 망가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기력증이 오고 가장 이게 치료가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무기력증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지기능 개선으로다가 그 사이 아세틸콜린스의 억제제가 있어요. 그 리바스티그민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데 파킨슨병의 그 무기력증과 인지기능 저하에도
조금 개선이 있어서 좀 사용하는 그 빈도가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 문제도 많이 이제 제기를 하죠. 궁금해 하시고, 특히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소변 장애, 빈뇨라 야간뇨 같은 성기능 장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문제, 기름진 피부, 건조증, 그 다음에 후각 상실, 이런 그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서 그 정보를 알고 싶어 하고, 또 이제 해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하냐면, 특히 이제 기립성 저혈압은 그 일어설 때 혈관 수축을 못해서 그 혈압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 교감신경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정상적으로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가 딱 쓰면 자율신경이 알아서 그 말초 신경을 수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혈압을 그 유지시켜 주는데, 이제 이 교감신경계가 망가진 부분들은 그 혈압이 갑자기 그 유지를 못 시켜줘요.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핑 도는 느낌이 든다든지 아니면 싱코, 실신까지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질 때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주변에 어떤 그 날카로운 것들이 있거나, 특히 이제 책상 모서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바닥, 그 뭐 실내의 그 바닥이 콘크리트라든지 이런데 뒤로 넘어져서 부딪히면 정말 큰 위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이제 비약물적 치료로 이제 수분, 염분 섭취를 권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한테는 좀 짜게 드셔도 되니까 짜게 드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누웠다가 바로 빨리 일어나면 정상인 사람들도 어지러운데, 이제 환자분들은 천천히 일어나시고 좀 이렇게 단계를 잡아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좀 이렇게 일어서는 거, 일었을 때도 꼭 지팡이 같은 거 그렇게 하시고, 초기 환자분이시라고 해도 너무 그 자신만만해 하지 마시고, 일단 이제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시면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박 스타킹 같은 것도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자세는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때 머리를 이제 15에서 30도 정도 베개를 좀 높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자면 그 혈압 예방에, 아침 저혈압 예방에 이제 도움이 된다 그래요. 좀 이렇게 높여 있으니까. 근데 이제 또 베개를 이렇게 높게 하고 잠을 주무시는데 나중에 보면 다 바닥에 또 주무시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도 이제 혈압을, 말초 혈관을 직접 그 수축시키는 그 약이 있어요. 미도돌이라는 그또 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킨슨병에 그 특히 효과적으로 쓰게 된 약물 드록시도파라는 그 혈압 유지 호르몬을 그 자극하는 그런 드록시도파라는 약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내 그 염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염분과 수분을 그 보유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플로드로콜티존이라는 그 스테로이드계 호르몬도 있어요. 스테로이드 계통의 그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뇨기 쪽의 문제는 밤에 오줌을 자주 가시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소변 때문에 자주 깨져. 그 다음에 이제 빈뇨, 이제 자주 이제 마렵고, 그 다음에 참기 어려운, 그 다음에 잔뇨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방광 근육을 조절하는, 이것도 자율신경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고장이 나서 이제 과민성 방광이 되는 경우인데, 처음에는 이제 저녁에는 이제 수분을 좀 제한을 하고요. 커피를 드시면 당연히 소변을 자주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카페인하고 알코올 제한. 저는 항상 파킨슨병 환자들한테 커피 드시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제 배뇨로 의식적으로 다 항상 2~3시간마다 소변을 보는 거, 그것도 이제 훈련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약물 치료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콜린제를 쓴다든지, 베타3 작용제를 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치료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야간류의 그 데스모프레신이라는 비강내 스프레이가 있어요. 이렇게 스프레이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밤 사이에 그 소변 생성을 이제 억제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밤에 방광에 소변이 안 차니까 이제 소변을 이제 적게, 그런 그 스프레이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소화기 문제. 소화기 문제는 앞에서 이제 다 얘기했죠. 연동 운동이 그 자율신경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변비라든지 위무력증, 그다음에 이제 연하곤란으로 생기는 그 침 흘리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기능 장애 같은 거, 이런 성기능 장애 같은 거는 이제 혼자들 궁금해 하시죠. 와서 물어보시지는 않아요. 물어보시지는 않지만 여기에도 많은 이제 문제점이 있으니까 발기부전이 이제 가장 흔하고요. 그다음에 성욕 저하라든지 아니면 여성분들은 그 오르가즘의 장애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것도 결국은 자율신경이 손상돼서 도파민 경로가 문제가 돼서 아니면 그 약물 부작용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치료하는 약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혼자만 아시 마시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하시면 치료제가 있으니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데나피닐이나 타나라필 같은 약이 있고, 하지만 요것이 또 문제가 있어요. 기립성 저혈압이 심한 환자들한테는 요 약을 먹으면 또 그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주의해서 이제 처방을 해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주치의 선생님들이 또 다른 과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또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인지 기능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죠. 치매에 대해서 또 우려를 많이 표합니다. 하지만 치매가 올 당시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파킨슨 병이 최근에 진단이 되었다면 치매까지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앞으로 10년 이후에나 아니면 20년 후에나 있을 일인데, 그 정도 되면 꼭 파킨슨 병이 아니더라도 일반 그 분들도 치매 증상이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요즘은 뭐 100세 세대라고 하더라도 75세가 넘어가면 이 치매 이런 문제 때문에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하는 걱정하는 분들이 꼭 파킨슨 병을 가진 환자분만뿐만이 아니라 일반인 그 사람들도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킨슨병 환자의 그 인지 기능 장애 치료 어떤 식으로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경도 인지 장애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파킨슨병 치매, 파킨슨 디멘시아를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하고 또 치료도 달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좀 인지 능력에 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복용하고 있는 약물들을 이제 그 주치의 선생님 쭉 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고려해야 될 약이 항콜린제, 뭐 그 떨림 조절을 위해서 사용했던 약물이라든지 비뇨기과 문제에서 주로 과민성 방광으로 처방받는 그 일부 항콜린제가 원래는 그 이런 약들이 인지 저하라든지 환각, 혼돈의 그 주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은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한테는 사용을 극도로 피하고 있어요. 이런 약들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고려할 그 약물들, 이런 약물들을 복용하고 있다면 아만타딘, 그 이상 운동증을 조절하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은 고용량으로 장기 사용 시에는 혼돈이나 환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 능력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파민 그 어고니스트 같은 것들도 이것도 이제 그 주간 졸림이라든지 졸립게 하니까 인지 능력에도 문제가 있겠죠. 충동 조절에도. 그래서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 그 부작용 위험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면제를 쓰지 않나. 수면제 같은 것도 하면 좀 멍하게 하니까 그 특히 이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그 수면제는 중추신경이 작용하기 때문에 좀 인지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용하고 있다면 좀 빼고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킨슨병 치매, 그 인지 저하가 이제 더 발달해서 치매 수준으로 진단이 되면 이때서부터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아세틸콜린이라는 그 신경 전달 물질 부족을 이제 보충하는 방면으로 그 방향으로 그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 콜린 에스트라이드 억제제가 있어요. 그래서 약 이름은 그 리바스티그만이라는데, 리바스티그만
요 약이 그 파킨슨병 치매에 대해 아주 공식적으로 승인된 유일한 약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요 약은요, 그 뇌에서 그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를 억제합니다. 아세틸콜린 나오면 금세 분해가 되는데 그걸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기능이 좀 높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약들로 이제 도네페질이라든지 갈라타민 같은 계열의 약물이 있는데, 이런 약은 뭐 특별히 그 파킨슨병 치매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또 의사의 그 주치의 선생님이 판단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만틴이라는 NMDA 수용체 기량제라는 약도 있어요. 아직 연구 중이지만 이런 약도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 경도 인지 장애, 그 경도 인지 장애는 그 주로 이제 비약물적 치료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까지는 그 효과적으로 이 경도 인지 장애를 치료하는 약물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비약물적 치료를 하는데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냐면 인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의력이라든지 기억력, 집행 기능을 직접적으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기억력 보조 도구 등을 이제 사용시키죠. 알람이라든지 달력, 스마트폰, 웹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기억력이 도움이 되도록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그 치료 재활과 의사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해서 그 환자분들을 재활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동 같은 것도 이제 재활하면서 운동 같은 것도 인지 능력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주 좋은 게 그 이중과제 훈련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그 걸으면서 동시에 다른 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걸으면서 100에서 7 빼기. 이거는 저도 이제 가끔 합니다.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면 뭐 걸으면서 특정 주제의 단어 말하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LSBT 빅 이렇게 진폭 훈련, 그래서 크게 움직이고 소리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인지 능력에 도움이 되고, 유산소 운동 당연히 도움이 되죠. 실내 자전거라 걷거나 이런 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큐페이셔널 테라피 그래서 일상생활에 이제 동작을 이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또 오큐페이셔널 테라피스트들이 이제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그 작업을 좀 작은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쉽게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치료사들이 재활하는 치료사들이 잘 그 경한 그 인지 능력 문제들은 약으로는 안 되고 그 재활 치료로 인해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치료 및 이제 관리에 관한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약물과 관련해서는 그 이제 약효 소진, 그 워잉호프, 뭐 약효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그다음에 이상운동증, 디스키네시아 같은 거는 이제 약물의 부작용으로 오는 것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식이 상호작용, 단백질과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가시면 주치의 선생님들이 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약효 시간이 좀 줄어들면 그 조절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상운동 증상 같은 거는 레보도파를 이제 복용은 하면 할수록 좀 생기는 건데, 이것도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이런 이상운동증을 치료하는 약물도 있고 하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면은 그 주치의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해서 그 약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환자 개인분대로 전부 다 다르게 약을 조절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섭취는 꼭 하셔야 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투병 생활을 할 때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는데, 단백질이 우리 그 소화기관에서 레보도파하고 경쟁을 하고요. 또 혈관에서 뇌 혈관 장벽을 통과할 때 거기서 또 한 번 그 두 번째로 그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이제 주로 약은 공백 상태에서 복용을 하되, 저녁 때 이제 이제 약을 드시고 한 2시간 있다가 1시간 반이나 2시간 있다가 이제 저녁에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무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주로 아침, 점심보다 저녁에 단백질을 많이 보충하게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하시면 좀 효과가 좋다고들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봅니다. 운동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운동이 좋다는 건 알고 계세요.
오시기 전에 많이 알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일단 진단이 되고 나면은 특히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은가를 많이 묻고요.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걷기, 그다음에 이제 그 근육 운동 같은 거, 고강도 운동, 그래서 고강도 운동,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실내 자전거 타기를 많이 권해요, 제가. 그리고 이제 파킨슨병을 이제 진단을 대신 분들이 주로 연세가 많죠. 50세 이상 주로. 과거에는 그 65세, 뭐 60세 이상이었는데 요즘은 그 나이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 20 중반에도 파킨슨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나이 젊은 사람들이 또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또 얼마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걷는 거는 매일 하고요. 매일 나눠서 하실 수가 있어요. 30분. 그리고 이제 걷기 1시간을 걷는다고 하면 그 마지막 10초라든지 15초는 달리기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그냥 하실 수 있을 만큼 달리라고 하시죠. 제가. 그래서 처음에 진단을 받고 1, 2기 때는 운동도 참 열심히 하세요. 그렇지만은 유산소 운동을 너무 오래 걷는 것을 매일같이 너무 오래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근육이 손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근 손실은 아주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카본, 탄수화물을 많이 보충하시고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근 손실을 그나마 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그 영상을 올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 및 보충제,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참 이게 쉬운 질문 같아도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키토 쪽으로 다 다이어트를 하시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카보하이드를 좀 줄이고 그렇지만 또 이제 그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지금까지 여기 보면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변비라든지 아니면 시보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제가 권하는 음식을 그 마음대로 권할 수가 없습니다.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영양학을 공부를 안 했습니다. 보통 의과 대학에서는 영양학 클래스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의대가 메디컬 스쿨이 어떤지 모르지만 요즘은 어느 학교는 뭐 1시간, 2시간이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거의 99%의 메디컬 스쿨에 그 영양학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생화학을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양리학을 공부할 때 그때 이제 조금 비타민에 대해서 배우고 단백질에 대해서 배우고 좀 해요. 그렇지만 그 클리니컬 뉴트리션 이런 거 임상 영양학 이런 거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책을 사서 나름대로 공부한 것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무엇을 먹으면 좋으나 하면 요즘 지중해식 식단이 많이 뜨고 있어요. 파킨슨병 환자들한테. 그다음에 이제 저단백 식단이 뭐 좋기는 하지만 저녁에 단백질 섭취를 꼭 하셔야 돼요. 단백질 섭취를 제대로 안 하면 투병 생활에 얼만큼 잘하나 못하나가 또 그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녁 때 저단백 식단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예를 들면 삼겹살 보면 기름하고 고기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걸 저는 수육을 해서 많이 드시라고 합니다. 그 한국 사람 분들한테는. 그다음에 이제 지중해식 식단은요. 우리 한국 분들도 과일이나 채소는 충분히 드세요. 그다음에 바다 음식도 많이 드신데 왜 지중해식 식단이 저렇게 유명해졌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 음식하고 지중해 식단하고 비교할 때 보면 무엇이 틀리느냐 하면은 올리브 오일이에요. 지중해식 식단은 올리브 오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중해 그 근처에 사는 나라에 가 보면은 모든 음식에 올리브 오일을 정말 과하다 할 정도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즘 또 올리브 오일을 아침에 빈속에 한 스푼, 2스푼 먹자 하는 그런 것들이 요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방탄 커피라든지 거기에는 이제 올리브 오일이 아니고 다른 MCT 오일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빈속에 올리브 오일을 먹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빈속에 커피를 안 마시고 그냥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먹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고 나면 한 2시간 정도는 든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좋아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습관이 돼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분들한테 많이는 드지 마시고 그냥 한 스푼 정도 아침 공복에 한번 들어보시고, 그게 소화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올리브 오일에는 또 지방산들이 있어서 그 지방산들이 그 우리 그 소장에 있는 그 대장에 있는 그 유산균의 먹이가 되니까 또 장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 건강에 뭐 좋다고 하니까 들어보시고, 또 속이 불편하시면 또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제를 먹어도 되나? 먹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 B 컴플렉스 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C를 드시라고 하는데, 비타민 C는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파킨슨병이 나아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그 중추신경 그 안은 우리 몸보다 비타민 C 농도가 한 10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적인 농도를 좀 유지시켜 주는 게 좋으니까 비타민 C를 그냥 보통 사람들이 듣는 뭐 1000mg 정도를 드신다든지 아니면 2000mg 정도를 드시다든지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 계통은 퇴행성 뇌 질환을 공부를 하다 보면 미토콘드리아의 대사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은 대사에 문제가 있구나, 세포 내에 그 ATP 대사에 문제가 있구나, 에너지 대사에. 그래서 그 에너지 대사에 코엔자임, 조효소로다가 비타민 B 계통의 여러 가지 비타민이 B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타민 B 계통을 꼭 드셔야 되고, 저것은 언제 드시냐면 수용성이니까 식사 중간에 하세요. 왜냐하면 빈속에 드시면 이렇게 헐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이제 헛구역질 올라오고 냄새도 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코엔자임 Q10은요, 저것은 이제 우리 세포 안 미토콘드리아 안에 보면은 전자수송 체인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컴플렉스가 5개가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2번하고 3번 사이에, 컴플렉스 2, 3번 사이에 끼어 있는데 코엔자임 Q라고 전자를 2번에서 받아서 3번으로 넘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Q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1번, 2번, 3번, 4번에서 1번에서 받으면 그것을 2번, 3번, 4번으로 넘겨서 5번으로 넘기면 ATP를 만드는데, 그것이 안 되면 코엔자임이 나쁘면 그것이 끊어지겠죠. 그러면 ATP를 잘 못 만들겠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엔자임 Q10을 복용하셔도 되고요. 좋고요. 그렇다고 코엔자임 Q10을 먹는다고 해서 파킨슨병 증상이 확 좋아지냐,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도 드셔도 좋은데, 저는 오메가3를 믿는 거는요, 처방으로 쓰는 오메가3만 믿고, 시중에 나와 있는 오메가3는 거의 90%를 믿지를 않아요. 왜? 다 산화가 됐고, 언제 제조가 됐는지도 모르고, 얼만큼 창고에 있었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드시려면 멸치 같은 걸 드세요. 큰 고기는 그 안에 수은이 많기 때문에 수은은 중추신경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고기, 그 멸치밖에 없죠. 멸치 같은 거 이렇게 꼭꼭 씹어서 드시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충제 필요하시면 드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이죠. 언제 치료제가 개발이 되나 하는데, 일단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는 것은 병의 원인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병의 원인을 아직까지도 확실히 모르고 있지만 대충 장님이 그 코끼리 묘사하듯이 이것저것 다 종합해 보니까 어느 놈이 범인이라는 것, 또 메커니즘이 어떻다는 것은 이제는 좀 대충 알고 있어요. 과거보다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알파 시누클린이라는 그런 물질도 우리가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알파 시누클린에 대한 그 표적 치료를 이제 그 알파 시누클린이 응집되는 것을 막는 그런 표적 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치료라든지 아니면 줄기세포 치료, 여기에는 이제 GDNF, CDNF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제가 요 영상 올렸죠. 그거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됐으니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그 경우, 그 기존의 그 레보도파의 그 단점을 보완하는 또 여러 가지 약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우리가 뭐 증상 치료를 그렇게 나쁘게만 보느냐, 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뭐 반세기 이상 동안 레보도파는 거의 60년 동안 그 파킨슨병 환자를 가장 많이 도와준 약 중에 하나고, 이것만큼 정말 증상을 잘 치료하는 약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 단점들이 있는데, 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약들이 또 연구가 되고 있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레보도파가 그 부작용만 없다면 아주 굉장히 좋은 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제가 그 강의 중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완치하는 약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병의 진행을 늦추는 그런 약들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요즘은 병의 진행을 늦추는 그런 약들을 많이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많이 기대하는 거는 CDNF 연구로 인해서, 그래서 HER096 같은 거, 그런 그 이제 제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아마 뭐 내년 정도가 되면 그 이상 실험에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회사들에서 아주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약들이라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로 경험상으로 보면 선전을 많이 하고 뭐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는 데로 보면, 신약을 상대로 해서 뭐 주가를 올려서 그 반짝 뭐 세일하는 그런 회사들도, 좀 사기꾼 같은 회사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CDNF 그 HER096 같은 거는 그 회사가 좀 굉장히 과묵합니다. 얌전하고. 그래서 제가 그 회사가 하는 일에 신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한 2, 3년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파킨슨병이 이제 진단이 되고 초기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그런 질문들,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봤어요. 답도 하고 설명들을 해봤는데, 뭐 빠진 것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빠졌고, 제가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과거에 갖고 있던 노트하고 또 기억나는 것들을 모아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그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저는 이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듣고, 또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무엇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